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요즘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생계형 범죄인 소액 절도가 급증하고 있고요. 지난해 검거된 절도범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노인 장발장이라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노인들이 마트나 편의점, 무인 점포 등에서 식료품을 훔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데요. 단팥빵 한두 개 훔치다가 경찰서 가고 초코과자 몇 번 훔치다가 법정에 서고 아픈 가족 때문에 고기를 훔쳤다고 하고 사연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많이 알려진 대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하죠. 그런데 노인 인구 비중이 늘면서 이런 문제가 더 커질까 걱정됩니다. 사실 기초생활수급과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등 여러 생계지원 제도와 복지 정책이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정보가 와닿지 않아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 지원하고 또 사회 안정망을 더 촘촘히 구축해야겠는데요. 이 가정의 달 5월에 더 관심 가져야 할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5월 14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 전해드리고요.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과 서민 통합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책 금융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수 직업 시간에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이 직업의 의미, 일과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이 꽃을 주고받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이 왜 만들어졌는지 특별한 기원은 없지만 5월은 이 꽃의 달이기도 하죠. 곳곳에서 이 꽃축제가 열리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꽃이라고 합니다. 프로포즈와 함께 백송이 받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가시를 조심해야 하는 꽃이죠. 5월의 여왕인 이 꽃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돼지 농장에서 안타깝게도 질식 재해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생산자 단체에서도 사고에 대한 조의를 표하면서 작업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뉴스 시간에는요,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달 들어 양돈장 질식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일단 양주 소방서에 따르면은 지난 1일 경기 양주시 한 양돈장에서 분뇨장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을 했고요. 또 구조 후에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일에도 김제시에 위치한 또 한 양돈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분뇨 탱크에 빠진 휴대폰을 줍기 위해 내부에 들어갔다가 질식재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전북 소방서에 따르면은 이들 중 한 명은 중상, 한 명은 경상이라고 하는데 중상자는 의식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나요? 그렇습니다. 2017년에 경북 군위, 경기 여주, 그리고 2020년에도 경기 포천하고 2022년에 충남 청양,
그리고 2023년 전남 진도와 전북 고창 이렇게 2024년도 있었군요. 또 전북 완주 이렇게 있고 또 이번에 경기와 이제 전북에서도 질식 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총 13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네, 주로 분뇨 처리를 하는 곳에서 질식재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질식재해 사고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분뇨 처리 쪽에서 발생하는데요. 네. 이게 황화수소에 의한 중독에 따른 것입니다. 대부분 분뇨 처리 시설이나 저장 시설 위에 덮여 있는 설러리를 제거하는 과정이나 설러리 배관에 대한 작업, 또 그리고 방류 작업이나 정화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생하는데 일례로 이제 설러리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안에 갇혀있던 황화수소가 갑자기 분출될 수가 있고요. 이게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황화수소를 들이마시게 되면 의식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의식을 잃게 되면서 2차 사고가 또 발생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2차 사고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분뇨 처리 시설과 같은 곳에서 이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일을 해야 합니다. 한전협회에 따르면은 청소나 작업을 하기 전 하루 정도는 저장조에 대한 환기를 실시한 후에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또 저장조 청소를 할 때도 반드시 2인 이상이 한 개조를 꾸려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송기 마스크 등의 장비를 갖추도록 또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저장조의 암모니아 농도를 측정을 해서 이게 10ppm 이내여야지 이제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기준 내에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작업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네, 내부에 이 가스가 그대로 있다고 하면 무작정 구하러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질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칫 그냥 구하러 들어갔다가 또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소방서 등에 신고를 하시고 반드시 송기 마스크나 공기 호흡기 같은 이런 것을 좀 착용을 한 상태에서 구조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이 공기 호흡기나 송기 마스크가 없을 경우에는 절대 밀폐된 공간으로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한전협회에서도 이번 질식재해에 대해서는 깊은 조의를 표하면서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상하반기 농장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 교육이 있을 때 꼭 참여를 하셔서 안전수칙을 미리 좀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계란 가격이 또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카미스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은 최근 소비지 계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2일 기준 통란 10개 소비지 가격이 이제 평균적으로 3,816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달 초인 5월 2일이 3,734원, 조금 올랐죠. 그리고 또 지난 3월 평균 가격이 3,200원대 전후를 나타냈다는 점과 좀 비교를 해보면 제법 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르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난 동절기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동절기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대부분이 산란기에서 발생을 하면서 이 살처분이 진행된 점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산란계 사용 면적 확대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게 업계 입장입니다. 먼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처분된 산란계가 한 4,800여만 마리 정도 되는데요. 이게 살처분 후에 환경검사까지 완료되어야 입식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건 질병 때문에 그렇다 치고 사육 면적 확대는 이 계란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일단 개정된 축산법에 따라서 올 9월 1일부터 산란의 사육 면적이 0.05제곱미터에서 0.75제곱미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산란계 농장에서는 사육 케이지를 바꿔야 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이다 보니까 미뤄달라는 요구를 계속 주장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9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법 시행 이전에 들어가 있는 산란계에 대해서는 사육 기간을 감안해 주기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알을 낳던 성게를 빼고
병아리를 입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또 생산자 단체인 산란계 협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란을 낳는 닭은 빼고 병아리를 입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 병아리가 계란을 낳을 때까지는 생산량이 줄어든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고병어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서 이미 바꿔야 하는 개군,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산란계, 이걸 업계에서는 이제 노계라고 하는데요. 이게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계란을 낳는 성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는 병아리가 알을 낳을 때까지는 생산량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계란 유통 상인들이 모여 있는 한국 계란 산업협회에도 물어봤는데요. 산지 가격이 개당 20에서 한 30원 정도 올랐다고 하고요. 이런 상황은 새로운 개군이 산란에 참여할 때까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게 됐습니다. 네, 병아리들이 얼른 커야 할 것 같습니다. 농수산 뉴스 살펴봤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할 정도로 요즘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불법 사금융업체조차 감지덕지할 정도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정책금융 사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요. 돈줄 막힌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전지용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지용입니다. 네. 이게 정말인가요? 불법 사금융인 줄 알면서도 급하니까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면서요? 예, 많습니다.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이 최근 3년간 그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저신용자 1만 7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람의 전체의 87.1%,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을 모두 이용한 사람이 12.9%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 중에서 73.5%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빌렸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심각하죠. 예. 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급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불법 사금융이 이 틈을 파고들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1금융권 대출 신청이 거절되었을 때 그 거절 경험으로 제도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네. 더 알아보지 않고 불법 사금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일단 불법 사금융을 이용을 하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대출 상환도 못하고 또 대출로 그 대출을 막고 저신용자로 전락하고 근데 이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게 정책금융이잖아요. 서민금융진흥원을 찾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요즘 너무 많으시죠. 그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데요. 현재 저희 전국에 50개 지역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고 1397 콜센터를 통해 하루 5만여 건의 전화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상환 능력이 부족해서 또 다른 대출이 필요한 경우 주로 방문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센터에서는 필요한 대출 관련 상담 이외에도 일자리 연계나 천안 사항에 맞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정책상품금융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복합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지원뿐만이 아니라 일자리와 복지까지 이어져야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사례를 들어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달 저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40대 여성 고객이 방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최근에 갑작스럽게 이혼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가장 역할을 맡게 되셨어요. 네. 2명의 자녀를 혼자 양육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비용들은 대출을 받으셔서 계속적으로 부채가 쌓이는 경우에 쌓여서 약 4천만 원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원리금이 약 120만 원까지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을 지원했고요. 추가적으로 유관기관을 통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연계해서 채무 조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의 월 상한 금액을 조정을 통해서 월 50만 원으로 낮춰 드렸고요. 한부모 가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서 해당 지자체와 연계하여 복지 지원을 받게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자리가 아르바이트다 보이시니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와 연계해서 여성 세일센터를 연계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지원을 한 결과 현재 이 부분을 다 결과 채무조정과 복지제도를 통해서 생활이 좀 안정이 되셨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지원받고 있어 앞으로도 구직에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중간에 얘기해 주셨던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이란 거는 어떤 대출인가요? 네.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은 저희가 신용도와 소득이 낮아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액 생계비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23년 3월에는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첫 출시가 되었다가 제도 개선과 함께 조금 더 정책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자 지난 3월에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네,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나요?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이용자의 대부분은 일용직, 무직자, 그다음에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 분들이세요. 네. 불법 사금융에 노출이 되게 쉬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시죠. 그래서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정책 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시라면 1397 그 서민금융 콜센터에 예약만 하시면 당일에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저희가 단순하게 대출만 지원해드리는 게 아니라 채무 조정, 고용, 복지 등 복합 연계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따로 심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심사를 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심사보다는 그분들한테 어려움을 듣고 네. 그 어려움을 이해한 다음에 연계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긴급하게 소액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 빌리기 어려운 그 취약계층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례도 좀 소개해 주시죠. 센터에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노인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사례를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성 고객이 오셨었는데요. 그 분이 노령연금하고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이 한 5, 60만 원 정도 되셨던 걸로 기억을 달에 5, 합니다. 60이요? 예. 근데 이제 방문 당시에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다니기 위해서 지금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을 받으러 오셨던 건데요. 의료부지 지출이 크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걸 단순하게 대출로 이어지지 않고 지자체에 있는 의료 지원을 좀 연계를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의료 지원을 받으시니까 추가적으로 이분들께서는 자금이 지원 나가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기초생계급여 수급 대상자로 확인이 되셔서 이전보다 생활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전기세 감면 혜택하고 다양한 그 혜택을 좀 지원받을 수 있게 해드렸더니 그분께서 담당 상담사한테 감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도 큰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복지와 연계를 한다는 건 의료 문제를 비롯해서 다방면에 걸친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게 정말 좋겠네요. 네,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예, 같아요. 맞아요. 그 보통 이분들께서는 지금 네이버나 뭐 타 포털을 통해서 검색을 하셔서 일단 불법 사금융 대출에 많이 노출이 되시는데 네. 그러지 마시고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방문하셔서 대출 상담을 받으시게 되면
채무 조정, 고용, 복지 연계 상담을 원스톱으로 상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꼭 방문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방문이 어려우시면 1397 콜센터를 통해 기본적인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와, 지금 어떻게든 지금의 현실을 개선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금융과 고용 그리고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연계해 주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복지와 고용 제도를 모두 저희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행복 이음을 통해 연계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경우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상담사가 고객 정보를 행복 이음에 입력하면 해당 관할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가 정보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관련 제도를 안내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계하고 있거든요. 네. 고용 연계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고용 연계를 통해서 취업을 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가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고 또 그런 데이터가 생기면 훨씬 도움받기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서비스를 대면 상담으로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 서민금융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면 상담 센터와 마찬가지로 상담에 필요한 좀 본인의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은행하고 민간 회사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비교해서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고요. 네. 고용복지, 그다음에 유관기관의 채무조정조 서비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안정이 되면 정말 모든 문제가 좀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일이 없으니까 돈줄도 막히고 또 생활고 악순환도 생기는 거잖아요. 청년들도 그렇고 실직 상태인 분들이 일자리 좀 해결되고 좀 도와주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무직인 경우 취업을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네. 해보면. 그래서 저희가 국민취업제도를 연계하여 취업활동을 수립하는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도 안내를 해드리고 연계해드리고 있고요. 네. 또 자격증 취득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내일배움 카드도 안내를 해드려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오신 20, 30분들한테는 저희가 단순히 바로 대출 안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햇살론 뉴스 상품도 안내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상품은 금리가 4.5% 이내거든요. 그래서 좀 저금리 상품으로 좀 도움이 되십니다. 청년층 분들께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센터에서 이제 상담을 진행해 보면 다양한 고용 제도도 함께 이제 하다 보면 단기간에 구직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청년들 그리고 일할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서비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요즘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도 비일비재한데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금융기관 사칭하는 금융 피해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광고 문자 보내지 않죠? 네, 전혀 안 보냅니다. 네, 무슨 금융기관이라고 하면서 햇살론을 받게 해준다 이런 거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자는 지금 기본적으로 전화, 팩스로 이용한 대부 광고가 만약 안내 광고가 오신다 그러시면 네.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오신다면 100% 다 그 불법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불법 광고를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하시게 되면 되게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으시니까요. 절대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런 서비스는 꼭 한번 짚어보시라. 청취자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요?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즐겁게 휴면 예금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휴면 예금. 예, 맞습니다. 네. 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 예금을 5년, 보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 예금으로 분류되어서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이 됩니다. 휴면 예금이 분류되어도 원래 예금의 주인이 예금을 찾아가고자 하시면 저희 서민금융진흥에서는 보관하고 있다가 바로 돌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요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서민금융진흥원의 웹 있다 휴면 예금 찾아줌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조회하시거나 검색이 어려우신 분들은 1397 서민금융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바로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저희가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이나 이런 대출 받으러 오신 분들을 무조건 좀 돌려드리고 있거든요. 찾아봐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종종 대출 금액보다 더 큰 휴면 예금을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으시니까요. 꼭 한번 찾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잠자고 있는 돈 많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요.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과 서민통합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전지용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5월은 부모님, 자녀, 배우자, 스승님 등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가정의 달이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5월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일. 이 일은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일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가족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가정의 달에 이 직업의 의미, 가족과 일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특별히 이 주제를 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내 일하는 이 목적이 나 개인을 위한 목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도 있지만 사실 실제로 제가 많은 구직자분들을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말씀을 저는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 병원비라던가 아니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런 일의 방향이라던가 선택이 정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네. 정년퇴직하시는 경우에 남들은 이제 정년퇴직했으니까 편안하게 노후 보내면 되겠네라고 하지만 늦게 결혼을 해서 아직 자녀가 대학생이라던가 아니면은 뭔가의 노후 준비가 안 돼서 아직까지 내가 일을 해서 뭔가 생계를 꾸려가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고 관심 가는 일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취미나 관심사가 아니라 뭔가 가족의 더 나은 생계를 위해서 여전히 희생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직업의 의미에 대해서 꼭 한번 가족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다 같이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일단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내가 선택한 이 직업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취업한다, 일을 한다는 건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네. 어째서 먹고 살려고. 그런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먹고 살기 위한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첫 번째 경제적인 안정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 경제적으로 뭔가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스트레스, 가족들 간의 서로의 이제 스트레스로 구성원 간의 대화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직업이 가족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보면 생활 환경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일 칼퇴근해서 가족들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는 규칙적으로 뭔가 생활하는 이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어떤 분들은 늘 야근을 하거나 3교대를 한다거나 맞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만날 수 없는 이런 일을 한다거나 혹여나 또 전출을 가거나 아니면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거나 그러면 네. 부모님이 아버지가 지방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족한테는 엄청난 변화라는 거죠. 네. 이런 생활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직업은 뭔가 일을 한다는 건 가족 간의 감정적인 거리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인 거리요? 네. 예를 들자면 어머니가 일을 안 하시고 집에 계시는데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어요. 정말 평생을 헌신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이들도 크고 남편도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이게 나의 감정을 어디에다 쏟아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를 구속하게 되고 남편한테 자꾸 이렇게 간섭하게 되고 더 많은 간섭이 있다 보니 이 감정적으로 서로 약간 신경적인 이런 부분들도 그 발생을 하는데 네. 일을 한다라고 하면 나의 관심사가 아이와 가정이 아니라 내 일에 관심이 쏟기 때문에 그런 간섭에서 조금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거리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업이 일을 한다는 건 역할의 정체성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내가 누구의 엄마, 누구의 그 와이프, 부인, 며느리가 아니라 직장인으로서의 난 거죠. 예를 들자면 엄마가 아닌 워킹맘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집에만 있던 만약에 어머님이 만약에 취업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머니로 보는 게 아니라 워킹맘으로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이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엄마였는데 나가서는 워킹맘 이렇게 네. 본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엄마도 똑같이 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집에 오면 항상 엄마가 밥을 해줘야 되고 엄마가 청소를 해줘야 되고 항상 엄마한테 의존하는 버릇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네. 엄마도 나하고 똑같은 직장인이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거고 피곤할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 가정에서 했던 일들은 가족들이 분담을 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의 정체성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직업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아이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도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봤던 직업 중에서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네. 옛날에 봐왔던 직업을 보면 병원에 가면 간호사라든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을 보니까 난 나중에 자라면 꼭 선생님 돼야지 뭐 이런 꿈이 내가 봤던 직업에 한정되거든요. 그런 거 봐요. 네. 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자란다면 우리 아빠가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네. 우리 아빠가 일하면서 항상 웃고 계시네. 그럼 나도 우리 아빠 같은 일을 선택해야지. 이런 미래의 거울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직업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서 생활 환경이 변화하기도 하고 우리 가족에게는 감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역할의 정체성이 변화를 가져오면서 자녀들에게는 나의 일로 인해서 자녀의 미래의 직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가 하는 일이 그저 돈을 번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네, 그렇죠. 생각이 꼭 중요하겠네요. 대표님은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과 구직자분들 만나시잖아요. 네. 최근에 만나신 분들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분 계시나요? 네, 얼마 전에 제가 50대 여성분을 이제 상담을 했었는데 아이 셋을 키우고 계셨어요. 직장을 다니는데 밤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아니 왜 아이들도 다 컸는데 왜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이 학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학비에 뭔가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50대 남성분 같은 경우 정년퇴직을 하셨는데도 정년퇴직하신 이후에 지금은 택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퇴 후에 이제 자녀가 취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의 취업 준비라던가 부모님 병원비 마련을 위해서 내가 택배 일을 합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분이 상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내가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이 일이에요. 이 택배하는 일이에요. 이 말씀하시는데 저 눈물 날 뻔했거든요. 네. 막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생계를 넘어서 뭔가 사랑의 표현 방식이 일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잘하시는 분들은 말로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네.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이 일이에요라는 마음으로 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출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 가족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가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선물 같은 일, 이 말 정말 묵직한 것 같습니다. 그 일이 가족을 지켜주는 무언가가 될 수 있다면 그 반대로 가족과의 거리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대표님? 네, 분명히 나는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서 야근도 하는데 이상하게 왜 가족들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지? 아이들하고는 대화가 멀어지고 가족들 생일도 잘 못 챙기고 이런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왜 가족과 멀어질까라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가족과의 시간을 해치지 않아야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일하면서도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서로에게 주기 위해서 어떤 실천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일도 열심히 하면서 가족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는 하루 10분 정도는 온전한 관심을 가족한테 두시길 바랍니다. 10분 정도는 집에 도착했을 때 핸드폰을 좀 놓으시고 가족과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땠어? 이 짧은 한마디만으로도 가족과의 소통은 메시지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가족의 일정은 내 업무 일정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캘린더에 등록을 미리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내가 바빠서 같이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미안해라는 말보다는 고마워라는 말을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늦어서 미안해. 또 늦어서 미안해. 내가 못 챙겨줘서 미안해.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바쁜 거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가족들이 오히려 더 잘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마워 소리를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를 한 가지씩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주말 아침에 아침 식사하고 같이 가족끼리 같이 산책을 걷는다던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영화를 본다라던가 주말에 아이하고 같이 장보기를 가족들이 같이 장본다던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런 것도 더 있을까요, 대표님?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좀 정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의 목적을 좀 더 분명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버티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를 스스로 자꾸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인데요. 일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면 나 자신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조용히 한번 되짚어보면서 네.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가족과의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가족의 감정을 먼저 인정을 해주고요.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하려는지를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나 자료,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하면 좀 더 상대를 설득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하지만 결국 그 가족의 중심에는 바로 내가 건강하게 존재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네, 여러분은 왜 일을 하시나요? 오늘 그 질문의 답 조금 더 가까이에서 찾으셨길 바라며 장수 직업 시간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장미였습니다. 9125님, 장미, 1121님, 장미, 2507님, 장미, 오늘 꼭 아내에게 장미 선물해야겠습니다.
5010님, 장미 오늘 아침 출근길에 신나는 마음으로 퀴즈 정답 보냅니다. 즐거운 하루 될 것 같은 기분. 다들 수요일 화요팅 하세요.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